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는 우울증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 또 편견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꽁꽁 숨길수록 더 커지는 마음의 병인 이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고 치료하면 될지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병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면증, 비만, 스마트폰 중독 이런 네. 질병들과 더불어서 이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이 참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우울증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우울증은 동물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즉 유인원이나 원시인 시절부터 인간은 우울증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의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인데요. 네.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증이 몸속에 있는 검은색 담즙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뜻하는 멜랑이란 단어와 담즙을 뜻하는 콜리를 합쳐서 우울증을 멜랑콜리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인데요. 네. 근데 누구나 사실 이 우울한 감정은 조금씩은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우울증과 우울한 감정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기분이 우울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 우울하다라는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근심스럽다라는 우울하는 글자와 막혀있다라는 우울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우울, 그래서 근심스럽고 답답하고 또 그래서 활기가 없는 상태를 우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뭔가 좌절감을 겪거나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우울한 상태를 depression 또는 depressed라고 해서 활기가 없는, 처져 있는 상태를 또 이렇게 우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병적으로 심한 상태를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기 내면 속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자기가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병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한 기분이 처지는 상태와 아울러서 이제 기분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 즐겁지 않은, 흔히 말하는 이제 업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한 것도 우울증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을 넘어서 일상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우울 장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울 장애 혹은 또 우울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증상도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한 가지 종류의 질환만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상당히 다양한 우울증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요 우울 장애라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면 지속성 우울 장애 또는 기분 저하증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울한 기분 상태가 2년 이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를 말하는 질환명이고요.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에서는 본인이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본인 스스로 잘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소아 청소년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을 나타낼 때, 지속적인 공격성이 있을 때 우울증의 한 영역으로 보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아직 생리가 지속되고 있는 여성분들은 생리가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생리가 시작된 후 며칠간 그때 매우 예민해지거나 불안정해지거나 또 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등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고 하고, 이것도 우울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 외에도 원인에 따라서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또는 물질에 의한 우울 장애, 그리고 또 신체적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우울 장애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주요 우울 장애가 되겠고요. 이 주요 우울 장애는 영어로는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하고, 흔히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또는 이제 뭐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 장애란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우울 장애라는 의미가 되고, 오늘 제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주요 우울 장애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제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한 번씩 기분이 몹시 처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한 번씩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울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주요 우울 장애에서 말하는 이 우울한 기분은 그렇게 잠깐씩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이고 변화 없이, 다시 말해서 우울한 기분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지속이 되면서 그런 상태가 또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을 때를 이제 주요 우울 장애에서의 우울 상태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된 것도 뭐 특정한 일을 할 때만, 뭐 공부할 때만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일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을 때,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저는 기분은 크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잠이 잘 안 오고 입맛이 없을 뿐인데요. 저도 우울증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그래서 찾아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저보고 우울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병명은 기분 증상인 우울함을 가지고서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울증의 증상은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 행동 증상, 또 생각의 증상,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우울증이 맞나? 또 저분이 우울 증상으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분 증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 이 우울한 기분과 또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기분이 우리 가끔 이제 비 오거나 날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흐린 날 뭐 이런 날씨가 되면 한 번씩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약간 좀 센티멘탈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기분 상태는 나름 좀 약간의 행복감을 동반하는 우울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우울증에서 느끼는 우울한 기분은 그것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이 길게 지속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울증에서 느끼는 우울감은 환자분들 표현을 들어보면 아주 늪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기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우울감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 저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활동,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는 손자가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되어도 아주 잠깐 몇 분쯤 기분이 좋아질 따름이고 금세 다시 우울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점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우울감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울증이 있을 때 본인이 우울하다라고 느끼시기 전에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가지고서 병원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 대표적인 신체 증상들로 이 식욕의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식욕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입안에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반대로 또 우울해지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체중이 막 늘어나시기도 하죠. 그리고 수면에서도 변화가 오는데 더 이제 흔한 것은 불면증이 흔합니다. 잠들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특징적으로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2시간 이상, 적게는 한 10시간에서 정말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한 14시간, 16시간,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우울증 양상 중에서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시는 패턴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를 많이 느끼고 조금만 해도 쉽게 지치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동 증상인데 이 환자분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좀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고 정반대로 너무 동작이 느려지고 반응이 이제 현저하게 한참 지체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한 모습을 보이실 때는 아주 말씀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을 뜯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신운동 지체가 나타날 때는 아주 느려지고 동작이 무기력해지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유부단해져서 단번에 내리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한참을 망설이시고 끝끝내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발생한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서 치매랑 비슷하게 보일 때 이게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치매다라는 의미로 가성치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가성치매는 이제 노인의 우울증에서 보다 자주 관찰이 되지만 젊은 환자에서도 우울증이 몹시 심할 때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도 해서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감, 죄책감, 자기 스스로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남한테 짐이 되는 것 같거나 아주 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남한테 이제 병원을 같이 가족이 가줘야 되니까 미안하다 이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몹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약간은 좀 망상적일 수도 있는 생각들도 하시는데요. 이번에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게 자기가 이렇게 힘없이 집안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아들이 사업에 망했다든가 등등의 정말 본인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적절한 죄책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면 정말 이제 삶에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시게 되곤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자살에 대한 생각, 또 구체적인 자살에 대한 계획, 더 나아가서는 자살 시도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살을 이제 시도하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 90% 이상은 그 당시에 이제 심리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은 기분장애,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자살의 생각과 시도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략 한 15%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 수치는 일반인에서의 수치보다 대략 한 30배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자살 시도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망이 취약한 분들, 예를 들면 이제 혼자 살고 계시거나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거나 사별을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성격이 매우 불안정한 성격, 대표적인 경우가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울증의 증상, 자살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이 성격이 우울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하신 분들은 충분히 우울증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의외로 상당히 외향적이고 밝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또 찾아오셨다는 분들 얘기도 있거든요. 예, 네.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실은 우울증은 어떤 성격에서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저 사람은 평상시에 쾌활하고 네. 대인관계도 너무나 이제 넓게 하시는 분이라서 저런 분은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에게조차 우울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뇌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분께서 이제 뭐 암에 걸리셨다, 조금 뭐 안타까운 예가 되겠지만 위암에 걸리셨다거나 뭐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할 때 그분이 평상시에 대인관계가 활발하니까 저분이 암이 걸리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왜냐하면 신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과 좀 더 많이 결부짓고 절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평상시 아주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도 뭔가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뭐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전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정말로 치매가 걸리신 게 아니지만 가짜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가성 치매는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인지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노년층에서 발생한 가성치매의 경우들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가성치매가 오셨던 분들은 그런 증상을 겪지 않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치매로 발전할 위험성이 훨씬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은 가성치매에서 회복되었다가 나중에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인데 가성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일부는 치매의 그 초기 증상으로서 우울 증상을 같이 겪으시는 분들도 간혹 섞여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 다 낫고 나서도 인지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치매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가성치매 환자분들 중에 일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연세가 있으시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신 분이 계시면 혹시 나중에 치매로 진행되지 않는지 조금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어른 세대의 어떤 삶의 유형, 삶의 문화를 봤을 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실제 유병률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국내에서 조사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을 평생에 걸쳐 한 번이라도 겪을 확률이 대략 한 7.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이.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봤을 때 남성은 대략 한 5% 정도, 여성은 대략 한 10% 정도로 확인이 되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울증을 평생 경험할 확률은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많이 우울증에 이완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봐도 대략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1.5배 내지 3배 정도까지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여성들이
뭐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인 성취라던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성들의 우울증 발병을 높이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유럽의 뭐 여러 국가들처럼 남녀의 어떤 차별의 정도가 많이 이제 완화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국가들에서도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여전히 남성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극심하고 또 생애에 걸쳐서 이제 생리 주기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동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작용해서 여성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여성 중에서도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흔히 발견하게 된 질병 중 정신 질환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네. 이게 또 우울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좀 한국 문화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화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병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명 그러한 것을 문화권 증후군이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한두 가지씩 그런 질환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화병이 대표적인 문화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기혼 여성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화가 나거나 또는 뭔가 좌절감을 겪었을 때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억압해야 되는 상황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증상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속에 뭐가 딱 걸린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화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진단명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 적응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가장 좀 부합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적응장애라고 하는 진단 외에도 이런 화병의 증상이 너무나 만성적이고 오래 가다 보면 지금 설명드렸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만 같습니다. 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위험 인자들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상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성격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동반 질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완벽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 좀 강박적인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자기 기대치를 너무나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난 실패자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런 흑백 논리에 쌓여있다든지 하면 아주 쉽게 좀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 양육자와의 관계, 즉 뭐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이별을 경험하거나 그게 실제적인 이별이건 또는 정서적인 이별일 수도 있죠. 아동을 방임하거나 잘 양육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잘 돌봐주는 사람을 무조건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돌봐줘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어떤 대상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결코 미워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도 또 자기를 내버려둔 그 사람이 너무 믿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분노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런 양육의 대상에 대한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양육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중에 안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자녀들 중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 우울증의 경향도 가족력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어보면 대략 부모 형제 중에 우울증 환자분이 계시면 다른 식구들 중에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뭐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 보고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잘 일으키는 위험 요소 중에는 신체적인 건강,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을 겪었거나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정신질환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장애라던가 또는 뭐 알코올 의존증이라던가 또는 불안장애라던가 이러한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런 4가지 요인 외에도 혹시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다거나 주변에 좀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바이러스가 옮는다는 것처럼 우울증도 전염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은 이제 기분의 전염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누군가 이제 파티라든지 축제 같은 데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들뜨잖아요.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 가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즐거운 사람과 접하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반대로 침울한 사람, 침울한 장소 이런 곳에 가면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거나 기분이 처지는 경험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분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에 있어서의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이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을 가진 환자분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심한 우울증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염병이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마음의 감기. 그렇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선생님, 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우울증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병원을 늦게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방금 들은 것도 잘 까먹고 잠을 자도 잘 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의욕 없고 무기력한 거 아닌가요? 평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슬퍼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면 잠을 잘 못 잔다고 알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기분을 푸는 편이에요.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햇빛을 많이 쬐려고 노력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 편이에요. 교수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밤보다 아침이 더 우울증이 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닌데 이제 우울증에도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 중에서 멜랑콜리아 양상을 가지는 우울증에서 저녁보다는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합니다. 단어 자체가 이미 좀 우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중증이라든지 또 정신병적인 증상을 동반할 때 멜랑콜리아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멜랑콜리아 양상의 특징은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주 약간 기분이 좋은 듯 하다가 다시 심하게 우울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우울증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아침에 특히 우울감이 심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고 입맛이 통 없어져서 이제 밥을 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또 현저한 절망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부적절한 죄책감, 남들한테 미안한 느낌 이런 것도 잘 생기시고 동작이나 말 같은 것들이 많이 느려진다든지 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멜랑콜리아 양상을 가지는 우울증에서는 아까 여쭤보신 아침에 매우 심했다가 오후가 되면 나아지는 양상이 잘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울증 때문에 이제 약을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우울증 치료약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이게 중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좀 무섭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처방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의존성, 즉 흔히 말하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도 있기는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중요하게 쓰는 항우울제는 아무리 오래 복용을 하더라도 의존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약도 오래 드시다가 좀 갑작스럽게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을 가볍게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는 혼자서 갑자기 끊지는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계적으로 줄이시게 될 경우 이제 가벼운 금단 현상을 겪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감기 증상하고 조금 비슷하게 며칠간 나타나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항우울증 약을 잠시 중단했던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이슈에서 이렇게 반영되기도 하는데 네. 언제나 전문의와 상의하니까 가장 중요하겠군요. 이게 중단하게 되더라도. 우울증 약을 중단했을 때는 우울증이 심해지면 본인 스스로에게 해가 갈 수 있는 자해라던가 자살 시도와 같은 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좀 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위 분들께서 정신과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더라. 틀린 정보. 그렇죠.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항우울제는 오래 드신다 해서 습관이 되는 약이 아닌데 또 바보가 되는 약이 아닌데 그거 안 좋다니까 조금 좋아졌으면 이제 끊어라. 이래서 일찍 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최소한 뭐 이제 한 1년이면 1년 이 정도를 복용하고 끊어줘야 재발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상대적인 평가로 저 친구는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위로를 받는 말이 뭐냐면 완벽주의자니까 우울증이 더 심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완벽자일수록 우울증이 심하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모든 성격에서 우울증이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성격에서 좀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뭐 완벽주의자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고 네. 강박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겠다. 하는데요.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서 우울증이 좀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의 엄격한 자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자책하기도 하고. 자책하고 또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한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스스로 완벽주의적이다 또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모든 것을 100점 아니면 0점 이렇게 그래요? 흑백 논리로 생각하신다던가 반드시 이거 해야만 된다. 융통성 없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완벽주의자. 성격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주위 분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울증과 조현병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오래되면 조현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조현병이란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현병은 환청과 망상과 같은 증상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런 증상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기분이 우울한 증상이죠. 우울증은 아무리 오래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해도 조현병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우울하다 그러면은 나만 좀 피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또 뭔가 복수심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요? 금방 이제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냥 가볍거나 중간 정도일 때는 망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증상을 보이진 않는데 극단적으로 심해지게 되면 그때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망상적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제 환청의 내용은 주로 막 우울한 기분일 때는 자기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환청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너 나 지금 비웃었지? 맞아요. 그런 식의 소리를 듣거나 또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매우 싫어한다. 다들 나를 흉보고 있다. 또는 가진 재산이 전혀 변함이 없는데 모든 걸 잃어버려서 거지가 되었다. 또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의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이 저게 이제 치료를 안 해서 조현병처럼 되었구나 생각하시거나 얘기를 주위에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데요.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방치가 되다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심해지면 조현병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조현병과의 차이점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울증 치료를 또 잘 해주게 되면 우울감도 좋아지고 환청, 망상도 같이 좋아져서 원래 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드물게는 네.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우울증 환자가 알고 보니까 실은 이제 조현병의 초기 증상인 경우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현병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에 일부는 조현병으로 발달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네.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한 가지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울증을 당뇨처럼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거나 또는 머리 사진을 찍어서 진단하는 그러한 식의 진단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가장 정확한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증상은 아까 9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울증은 기분 장애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즉 기분 증상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이다라고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 B 항목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기분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이 환자분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또 학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 밖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은 병이다. 즉 우울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 우울증이 아닌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확실할 때 다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인데 MRI를 찍어봤더니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그럼 그때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뇌종양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신체 질환은 아니어야 하고 또 그 밖에 정신질환,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또 아니어야 한다라는 단서 항목이 C입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환과 저희가 이제 감별하는 절차를 겪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찾아오신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이 정말 병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봐도 될 정상적인 범위 안의 우울한 감정인지를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좀 전에 봤던 B 항목이 되겠죠. 현저한 고통이나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정상적인 우울감이구나. 조금 경과를 더 지켜봅시다라고 하고 약을 쓰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래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사실 우울증 이상으로 더 흔한 원인이 되는 또 그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명은 적응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적응장애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들, 예를 들어 어떤 고시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많이 났다거나 가족 내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로 인해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우리가 이제 적응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는데 이 우울감의 정도가 주요 우울장애까지는 해당하지 않아야 저희가 적응장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겪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이 아까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하면 그때는 그냥 주요 우울장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더 심한 질환이 존재하면 이제 더 가벼운 질환은 배제하고 심한 질환, 즉 주요 우울장애면 주요 우울장애다라고 설명을 저희가 드립니다. 세 번째 감별해야 될 질환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흔히들 조울증 또는 조울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우울한 기분과 아주 너무 들뜨는 조증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들떠서 문제가 되는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두 개가 각각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즉 끝과 끝이 정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가 있으면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의기양양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뭐 너무 과민해져서 짜증을 많이 내거나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고 또 활동량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적어도 7일 이상 또 거의 매일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나머지 아래에 적어놓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거나 밤에 잠을 5시간 미만으로 한 2~3시간 정도만 자도 피곤하지 않거나 또 말이 아주 많아져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데 그걸 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제지하기 힘들 정도로 말을 많이 하거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또 빨라져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맥락을 따라잡기가 힘들 만큼 생각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산만해지기도 하고 아주 부산하게 막 이 일했다 저 일했다 막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뭘 하겠다고 컴퓨터를 켰다가 또 뭐 뭘 뒤집어서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활동량이 많아지고 부산해지기도 하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충동적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전혀 이제 경제적인 재력이 되지 않는데 값비싼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뭐 계약을 해버리거나 외제차를 뭐 덜컥 사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보는데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 기능이 현저히 손상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하거나 하면 그때 우리가 조증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조증이라고 할 만한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즉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신병적 양상이 있거나 하진 않아도 또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증상들을 보이면서 대략 한 4일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평소와는 좀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면 그때는 경조증, 가벼운 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인상적으로 저희가 의사들이 진료하면서 환자분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항우울제란 약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성 장애의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양극성 장애이신 분들에게 항우울제만을 처방하면 이렇게 조증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즉 지금 찾아오셨을 때는 이분이 매우 우울해서 찾아와서 제 딴에는 이제 우울증을 낫게 하려고 약을 썼는데 한 1~2주 후에 그분을 만나 뵈면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있으신 거죠. 말도 많고 너무 들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본인도 나중에 힘들어지는 조증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치료를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이 조증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저희가 아주 감별 진단을 잘 해야 그분을 더 이제 힘든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정말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은 아니어야 한다. 아까 진단 기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울증 약만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면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몹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실제 우울 증상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갑상선 저하증을 찾아서 갑상선 약을 드시면 금세 좋아지는데 불필요하게 항우울제만 드시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또 뭐 파킨슨병, 뇌졸중, 또 류마티성 질환 또는 심근경색 등등 아주 다양한 질환들이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우울증과 거의 유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이 진단 기준만 딱 봤을 때는 우울증인데 알고 보면 우울증이 아니라 이런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물도 우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을 갖다가 많이 드시는 분들, 과음하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것은 우울, 불안, 불면, 각종 정신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고요. 약 중에서 항불안제나 수면제, 또 마약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 또 스테로이드제, 각종 이제 면역성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약을 장기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로건 중단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면 더 정확하게 환자분의 회복을 도와드릴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 편두통약, 금연치료제 이런 것들도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진단해 나가는 과정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의사와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찾아오시면 의사를 만나서 그동안의 증상과 병원 경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지금 현재 기분 상태라든지 생각 같은 것을 또 의사는 자세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촬영법이라든지 뭐 혈액 검사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람 심리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심리 검사가 있겠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검사도 있고 또 심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평가하는 방식의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우울 장애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질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혈액 검사, 또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소변 검사 그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상태인지는 결국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MRI, 즉 뇌자기 공명 영상이라던가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혹시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뇌파 검사도 찍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앞서도 설명해 주셨던 이 면담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길게는 뭐 1년 그 이상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환자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다 보면 주로 어떤 뭐 케이스들이 많은지 혹은 그 치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초진, 즉 처음 방문하신 환자분들과의 대화는 어느 병원을 가시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사실은 좀 유사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 방문해서는 저희가 환자분의 진단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주된 증상, 주증상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주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과 또 지금까지의 경과, 그 속에서의 환자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의 이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이분의 이제 특성, 성격을 구성하게 될 만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관계들을 파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분의 가족 사항, 가족 관계, 그리고 성장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신체적인 질환이나 복용 약물 이런 것도 당연히 처음 면담을 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기초적인 면담을 하는데 막상 환자분들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다 다양하시고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힘들었던 일,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든 증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 드리는 쪽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야기를 듣는 쪽이 되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주로 던지고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또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쭉 표현하시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면 환자분들께서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편에도 치료 과정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검사실 검사, 뇌영상 검사 이 부분이 말이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과연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간 기능 검사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마음의 병이기도 하지만 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신체 장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의 다른 곳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검사, 또 뭐 부신 호르몬에 장애가 있는지를 보는 또는 전해질 검사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 나트륨이 몸속에 너무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멍해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많이 겪는 빈혈도 너무 심하면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신체적 검사의 1차적인 원인은 우울 증상을 야기할 만한 신체 질환이 혹시 숨어 있지 않은가를 찾고 그것을 빨리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또 신체 검사라는 두 번째 이유는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항우울제를 사용한 약물 치료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간 기능과 콩팥 기능, 또 심장 기능을 저희가 잘 알아야만 약의 종류를 선택할 때도 예를 들어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이면 되도록 신장 기능이 약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그걸 악화시키지 않을 만한 약으로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을 선택하고 또 약을 쓰면서 용량을 좀 더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약도 매우 드물게는 간혹 이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약을 쓰다가 혹시나 몸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검사를 해보고 비교를 해서 아, 이것이 약의 영향으로 나빠졌군요 라고 판단이 되면 약을 교체를 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울 장애라는 것이 정신의 병이긴 해도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약을 복용하고 몸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된다. 그래서 신체적인 검사는 좀 필수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의과대학을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이제 정작 레지던트를 선택하는 시기에 내가 이과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정신에 관한 최신 지식들을 계속 섭렵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평생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겠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나 만족을 줄 것 같아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택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우울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긴 한데 또 없는 걸 증명하려니까 참 어려운 질문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 좀 즐겁다고 느끼고 있고 또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있어서 뭐 크게 우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